지난 시간에 개별 진정성 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정합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지금 coherence라고 표현이 돼 있죠. coherence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서는 이게 정합성으로 번역을 해서 모순됨이 없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한 가지의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일관성과 관련돼서는 영어로 찾아보면 뭔가 stick together, 다 그냥 뭉쳐있고 붙여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뭔가 하나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변 상황들이 재정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 coherence, 정합된다, 일관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관되다 라는 말도 이 정합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번역된 문장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맥락적으로 이 정합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개별 진정성 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상태의 변화, 과학의 변화로 인한 인간관점의 변화 중에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 그러니까 진화의 개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기체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기관이 퇴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기관이 발생하기도 하고 변화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진화의 핵심 개념은 변화한다라는 건데, 이 변화가 그냥 자기 뜻에 의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존을 위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간의 학습과 관련된 맥락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그냥 내가 학습한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는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학습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의 양태가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패러다임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 전환적인 변화는 조절에 가까운, 그죠? 기존에 갖고 있던 체계를 변화시키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되는 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고정되어 있고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변화, 구성 가능한 것이다. 이런 소프트적인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개별 진정성 교육의 어떤 특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추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하기 위한, 오늘 개별 진정성 교육에서의 지식과 학습을 조금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느 정도의 지식 기반이다, 이해 기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용성 선생님께서 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식과 학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공학 파트에서 연관되는 인접 학문의 성과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장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그 중에 기반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 또는 그 안에 어떤 매체가 투입이 됐을 때, 메디에이트 됐을 때, 중재되거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의 특질들, 이게 사적인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이냐, 공적인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이냐, 1대1 커뮤니케이션이냐,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냐,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과 이거를 비디오로 녹화해서 나중에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일종의 전달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이 지금 이렇게 바뀌듯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공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는 관련된 논문이나 서적들을 좀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된 형태를 크게 한 4세대, 4제네레이션으로 나누거든요. 1세대가 지금 도관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보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겠죠. 이걸 송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제 샌더, 샌더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송신을 하면 수신, 그렇죠? 수신자가 있고 이걸 이제 리시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송신자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처음부터 어떤 형태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지, 정보는 내 생각이지 말로 표현되던 글로 표현되던 행위로 표현되던 이거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거는 과정이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전달 받으셨어요? 전달 못 받으셨죠? 왜 그래요? 받을 게 없잖아요, 지금. 내 생각, 우리가 뭐 텔레파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텔레파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되냐면, 메시지를,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메시지로 뭐가 들어가냐면, 부호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호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테이너를 선택하는 거죠. 말이 됐던, 몸짓이 됐건, 글이 됐건 간에. 그죠? 부호화를 하면 이게 부호화된 메시지가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포장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보를 포장했어요. 포장해서 보내면 택배 받으면은 포장된 박스를 뭐 해야 돼요? 풀어야 안에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해독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코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독되는 과정을 디코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해독된 디코딩된 정보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1세대 모형은 도관처럼 마치 이렇게 하수구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신자부터 수신자까지 원웨이예요. 일방향이에요. 보내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소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래서 이 소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 하면은 가청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쭉 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그러면 천안쯤 지나면은 서울 주파수가 이제 안 잡혀요. 지직지직거리고 끊기잖아요. 일종의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수신자가 제대로 해독을 못하는 거죠. 인코딩 되는 과정을 제대로 디코딩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글자를 썼는데 글자를 정말 악필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보겠다. 이것도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의 효율성, 정확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와 상황들을 다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중점을 두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1세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어요.
그런데 2세대 모형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채널, 어떤 컨테이너에 이 메시지를 담았느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성격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속성이나 효율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멀로의 SMCR 모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SMCR의 S는 샌더,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채널, 이 네 가지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샌더 수신자가 갖고 있는 의도, 배경, 그 다음에 뭐 환경, 맥락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시지나 채널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유형을 선택했느냐, 어떤 채널을 선택했느냐, 또 리시버가 갖고 있는 의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상응하는 이 각각의 하위 요소들에 따라서 우리가 공통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들과 결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맥락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2세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미 이제 예전 거죠. 예전. 3세대는 뭐냐 하면 3세대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약간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샌더이고 여기가 리시버라고 하면은 이 샌더가 갖고 있는 경험의 장, field of experience죠. 그럼 리시버도 샌더에 상응하는 경험의 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샌더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험의 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종교나 어떤 신념, 어떤 가치체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장과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삶의 장, 경험의 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샌더와 리시버가 굉장히 경험의 장이 중첩되는, 그죠? 예를 들면 패밀리, 가족 구성원 간, 또는 부부 사이, 형제자매. 예를 들면은 같은 공간에서 경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예. 뭐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교집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것 또는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은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공유된 경험의 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근데 경험의 장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 사실은 1세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요소라는 거죠.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어떤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을 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경험의 장이, 공유된 경험의 장이 크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이 올라간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진단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왔고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 뭐가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갖고 있는 경험의 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알아야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고, 4세대는 완전히 구성주의적인 형태를 띄어요.
4세대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뭐 그림으로 그리면 막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막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여기서는 뭘 보냐면 아이덴티티.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주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따라서 이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이나 논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또는 어떤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에는 내 아이덴티티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 신념체계, 경험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아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같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왜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이 다를까? 학습 경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 학습 활동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세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는 그거는 아이덴티티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그럼 고정된 거냐? 고정된 거겠어요? 변동 가능한 거겠어요? 변동 가능하죠. 그럼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갈등 상황에 있어서의 뭐냐? 쉽게 말하면은 협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색하긴 한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고시에이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삐아제가 얘기했던 내적인 형태의 예를 들면 스키마를 바꾸는 거를 조절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지식 구성 모형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사회적 지식 구성 체계. Social Knowledg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학습 활동에 참여할 때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네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동료 학습자나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의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구성원 안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내주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줄 건 주고 내가 생각을 바꿀 건 바꾸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용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이러한 다이나믹이 결국은 학습의 본질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사회적인 아이덴티티로 변화하는 과정. 이거 연결해서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은 그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랑 사실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점점 커뮤니케이션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체의 속성들,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결과적으로 어떠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더 폭넓게 보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의 모형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러프한 형태의 구분입니다. 러프한 형태의 구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식 파트로 넘어가시죠. 요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의 인지 과정은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다.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리플렉티브 한다라는 거는 뭔가 과정마다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제대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용 선생님께서는 자동화된 인지 과정의 예로 운전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운전할 때 자동화된 인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과업은 사실은 시작은 리플렉티브 시스템, 인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화된 인지 처리 과정으로 넘어갈까요? 기존 스키마 결합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어떤 팩트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게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체가 이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랑 일치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키마를 그냥 흡수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지적인 과정 자체를 오토매틱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걸 한번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초보 운전 때 생각하세요? 초보 운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핸들을 잡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해당되는 육체적 수행에 대한 언어적인 정보의 획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하기 위한 필요한 각 조작 부분들의 명칭에 대해서 배우죠. 이걸 핸들이라고 한다. 이걸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 이거는 브레이크다. 이거는 기어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와이퍼를 조작하는 거다. 이거는 라이트를 조작하는 거다. 이거를 모르면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신호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explicit knowledge예요.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차 신호 체계, 교통 규칙 이거 다 explicit knowledge로 공유가 되면 일단은 그 언어적인 체계의 정보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알았어요, 내가. 그럼 안다고 언어적인 정보를 획득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떠한 수행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 멘탈 시뮬레이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초보 운전 때 가만 보면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와서 운전을 또는 운전을 빨리 배우는 분들 보면 운전하는 사람 운전을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옆에 있어요. 옆에서 운전자,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은 동승자를 재우는 사람이에요. 제 차 타기만 하면 누가 졸거나 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긴장이 풀리고 그냥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을 맡겨도 내가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잠이 오는 거지. 막 급브레이크 막 쭉 밟고 그러면은 뭐 빵빵 뒤에서 막 하고 막 이러면 잠이 오겠어요? 제일 좋은 운전자는 동승자를 잠들게 하는 운전자다. 어쨌든 근데 저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갈까? 그리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뭔가 맞춰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성이 될까? 그래서 운전을 빨리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핸들을 조작한다, 뭐 기어를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가속을 하는지 감속을 하는지, 차선을 바꾸는지, 앞차의 간격을 벌리는지 좁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적인 맥락에서 운전자인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를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저는. 네, 운전 면허도 금방 따고 빨리 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멘탈 시뮬레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보 운전 때 여러분들 보면은 막 운전하는 꿈꾸고 막 그래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그 리소스가 남아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내 현실에서의 어떤 수행에 도움이 돼요. 멘탈 시뮬레이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언어적 정보와 예를 들면 언어적 정보에 대한 학습, 멘탈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의 어떤 수행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실제 수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운전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일일이 인지적인 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판단하는 거죠. 앞차와의 거리가 적절한지, 예를 들면 차선을 변경해야 될 시점인데 옆 차선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지, 여기 뒤에는 예를 들면 어떤 차량이 있는지, 그 차량의 가속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리플렉티브한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수행 사이에 거리가, 시간이 긴 거예요. 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빵빵 소리 듣는 거예요. 바꾸려면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가야겠다 하면은 이미 내가 판단했던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뒷차가 이미 이만큼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험들, 과정들을 거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큐 사인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당연히 수행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숙련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초행길은 조심을 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몰고 매일 출퇴근을 하던 길이 아니라 부산에 가게 됐어요. 출장차. 부산 또 이게 악명 높지 않습니까? 무슨 서면에 가면은 6개로 갑자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고 갑자기 어딜 가니까 산길 꼬불꼬불한 걸 타야 되고 이럴 때에는 긴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다. 왜?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내가 익숙하게 처리했던 정보들과는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익숙하더라도 단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눈이 왔다. 그러면 출퇴근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려해야 될 정보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어떤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 가능한 영역이지만 우리 두뇌에서는 이미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 지금 있잖아요. AI가 학습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형태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영역의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면 프로세싱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원도 많이, 전기도 많이 소모하고 더 많은 용량도 요구하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데이터 중에서 차별점, 이전 데이터와 다른 요소들만 얘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개 팩터 중에서 나머지 99개는 똑같고 하나만 바꾸면 얘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의 섹션을 넓히는 거죠. 이런 정보도 있구나. 101개, 102개, 103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해서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셋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응대도 달라지지만 속도도 빨라지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주어진 거 데이터셋에서 처리해야 될, 인지적으로 리소스를 줘서 처리해야 될 것만 처리를 하니까 빠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영역이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펑션했던 알고리즘도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AI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장 속도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데 있어요. 데이터를 다뤄본 종류라든지 형태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학습하는 데 속도가 오래 걸리지만 자동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어떤 데이터가 와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100개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로 나는 인공지능이 처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99개는 내가 갖고 있는 학습된 데이터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AI가. 특이점, 싱글러리티라고 하는 어느 시점부터는 과연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 참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정말 학습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과업이 자동화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학습의 과업이고 어떤 과업이 리플렉티브한 펑션이 필요한 과업이냐.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해라. 툭 치면 탁 나오게. 예전에 뭐 이제 학력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지필형 평가를 강조했을 때는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임진왜란 1592년 뭐 이렇게 뭐 사칙연산 이러면은 빠바박 하잖아요. 구구단은 우리가 무슨 표를 보고 계산을 한다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국 자동화 수준까지 가는 거는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한 자원이 되는 학습 활동,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한 활동. 그죠? 네. 이걸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자동화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무슨 구성주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 있어서 이거 반복적으로 뭘 하는 거는 나쁘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어떤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리플렉티브한 학습 활동을 하려면 학습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자동화돼야 내가 여기다가 인지적인 리소스나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창의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창의성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뭐 독특하고 발산적인 사고, 그런데 그러한 사고의 특성이 발현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뭐 이 활동은 표준회계라 교육 모형에서 강조됐던 어떤 활동이니까 지금 현재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 장면에 적용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예.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구단이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못 푸는데 시공간에 대한 뭐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코딩을 위한 알고리즘의 어떤 선형적인 모형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뭐 위계적인 학습의 영역을 갖고 있는 교과목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인문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도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인 어떤 지식 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정보를 획득하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 근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 잘한다고 해서 토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학교 교육에서 한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좀 기존에 너무 그런 반복 또는 기계적인 연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이런 거 불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습자의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요소들은 이 rotten drill and practice, rotten memory에서 벗어난 영역도 있지만 여기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데 이것들을 챙기지 못하니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차원적인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때에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지만 지금은 인간 대신에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차원적인 어떤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요 메커니즘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적절한 학습 양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필수적이라고 기본적이라고 하는 학습의 영역은 어디까지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꾼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들은 보면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 5시간 걸리고 30분에 끝내면 인간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가족들과 자기 개발에 뭐 이렇게 조금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조금 풍부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근데 그런 기미가 좀 보이나요? 예를 들면 챗GPT를 쓴다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업무 효율성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주 8시간 노동하는 거를 8시간이 아니죠.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걸 우리 6시간을 줄이자. 주 5일제로 가자. 주 4일제로 가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결국은 기술 개발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조금 교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지금 교육부가 22 개정교육과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겠다. 그럼 목적이 뭐냐 도대체. 예.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개별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춤형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존의 교육적인 장면에서는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제한적인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가 분석이 돼야 그러면 이 문제는 테크놀로지로 해결이 가능해 라고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려면 사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AI 테크놀로지가 공교육에 들어오면 사교육이나 과외 같은 개별화 교육적인 요구를 학교 바깥에서 해결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줄어들까요? 저가 유학할 때 한인타운 가면 구몬 학습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구몬이 일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런 약간 프라이빗 레슨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아시아 지역 타운이에요. 일본 사람이 살던, 한국 사람이 살던, 인도 사람이 살던 간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네? 라는 거를 막 예를 들면 스포츠 클럽 보내고 막 이러다가 오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교육제도라든지 공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미국의 교육적인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미국의 교육적인 지향이나 가치가 우리랑 달라서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은 전인적인 교육, 아이가 행복한 교육 이런 걸 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교육이 뭐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 목표가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구현해내는 방식이 우리는 경쟁을 통한 뭔가가 체화된 거고 사실 미국은 경쟁 체제가 있지만 그 경쟁 체제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체제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예를 들면 잡잡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미국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한국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K-에듀예요, 지금. 학원 시스템, 학원 시스템, 학원도 있고, 에듀테크 지금 있잖아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게 한국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는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리소스들을 제공하는 형태의 에듀텍이다 그러면 우리는 듀리 앤 프랙티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학습, 채점과 평가와 피드백 이런 거에 특화된 에듀테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개발한 에듀테크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개발된 에듀테크 성격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이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학력고사의 폐해 또는 수능이나 대학 본고사의 폐해를 자기가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 되면 내 자식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한 번쯤 다 생각하셨죠. 그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당 5락, 급훈이.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5락, 막 이런 거 하고 막 야간 자율학습 10시, 11시까지 한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엄청 맞는 거예요.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2세대 사람들 생각에는 완전히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거로 생각을 했어. 진짜. 그런데 오히려 더 한 거예요. 더 막 지금 이전에 없던 형태의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막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고. 왜 그럴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인 산물이고 자꾸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게 우리가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특정 주제 영역에서 이거의 본질적인 성격이 뭔지를 규명하는 게 사실 이번 학기에 굉장히 큰 중요한 학습 과제인데 결국 이것의 옳고 그름 또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관점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가적인 관점 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핀란드식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세금 40%씩 걷는 나라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연봉과 자동차 메케닉 또는 중장비 운전사 내가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공부할 사람은 내가 진짜 공부가 좋아서 뜻을 뒀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뭔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여전히 그 사람의 이후의 인생에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 입시 지도가 바뀌고 사회적인 뭐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도심에 있는 거를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뭐 지역균형 발전 하기 전보다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커졌어요, 사실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진짜 막 복지의 사각지대 어떤 뭐 장애가 있는데 이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미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예전처럼 내 극도의 빈곤에 허덕여서 우리 커뮤니티 자체가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든지 뭐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감은 상대적 결핍감이거든요. 절대적인 결핍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요, 다. 예. 다 자동차 한 대씩 끌고 다니고 예. 뭐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뭐 개나리 보찜 짊어매고 뭐 40리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뭔가 더 나은 성취, 더 나은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한 성찰과 굉장한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성 문제. 인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물론 해당되는 인성의 요소가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라고 지칭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뭔가가 지금 막 이슈들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 잠재 요소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오늘 수업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예요? 서현역 칼부림 사건. 그 다음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 이후에 영천에서도 한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어디에서도 있었고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노선트 피플이에요. 그냥 내가 원한을 갖고 특정한 사람을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한때 막 해가지고 무슨 뭐 강남역 사거리에 장갑차가 나오고 뭐 경찰 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그거 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에요. 내재적인 내가 불안감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야구 배트랑 삼단봉, 가스통 같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총기 사건 일어나면 와, 저거 어떻게 사냐 저기서 맨날 이런 생각 하듯이 우리도 뭔가 이 사회적인 갈등 요소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병폐적인 요소를 이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해 떨어졌는데 어딜 나가냐? 나가지 마. 네. 무슨 방탄복, 방검복 입고 안에다가 네?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방검복을 입고 뭐 방검복을 홈쇼핑에서 팔고 자 찔러보세요. 절대 안 찔려요.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들이라고 뭐 어떻게 상상해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20대 초반, 20대 후반 뭔가 좌절감을 엄청나게 맛본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결국은 가정, 학교, 우리 사회가 줬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예요. 기초학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면 되지. 네. 그런데 잘못 박힌 사고방식 또는 왜곡된 관점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실 안에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선생님 아시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교육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뭐라 그럴까? 케어가 안 되는. 내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접근해도 내 교사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는 주변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뒷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은 사실 또 걱정이잖아요. 진짜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학군 찾는 거예요. 학교 찾는 거예요. 예. 동일 집단,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가야겠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과도한 낙인 찍기라든지 뭐 편향일 수도 있죠. 편향일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 자녀랑 비슷한 아이들이면 별 큰 문제가 없겠지. 인터넷에 그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동네에서 내가 배달을 할 때랑 어떤 동네 가서 배달을 할 때랑 내가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더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회적인 계층이 단순히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 이게 아니라 사고방식, 행동습관,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세대 간에 전수되는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기회의 사다리, 계층이동의 사다리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믿지 않아요. 대학생 아이들한테도 믿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더 노력해서, 더 개발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해라. 에이,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그런 거죠. 그 같은 대학생인데 새칭 명문대학 아이들은 자기만의 그룹을 공고히 해요. 축제를 하는데 너는 캠퍼스잖아. 지방 캠퍼스잖아. 어딜 감히 우리 본교생이랑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 저희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 대학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그 안에서, 같은 또래 안에서 계층을 구분하고 어떤 기회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우리 기회를 어떻게 가졌느냐? 여기는 노력에 의해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력에 훼손이 되는 어떤 공정성의 결여, 이거에 대해서는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구조 자체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계층과 일부 제한된 기회를 이렇게 작은 파이를 왜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파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20대 때는 사실은 파이를 늘려달라. 우리에게 조각이 아니라 피자 완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더 적절한 사실은 근원적인 질문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너보다는 더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부분들로 논의의 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인.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대론을 과장되게 정리를 한 거죠. 물론 모든 20대, 30대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뭐 40대, 50대라고 해가지고 뭐 다 그럼 정의롭고 뭐 이런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나 이슈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마 선생님들 세대 간의 격차 많이 느끼실걸요? 20대, 30대 선생님들이랑 40대, 50대 선생님들 사이에 부장교사 안 한다. 관리자, 교장교감 예전에는 속칭 박 터지게 소수점 셋째, 넷째짜리까지 승진 점수 계산해가지고 누구는 승진 대상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했거든요. 지금 뭐 많은 대다수의 젊은 선생님들은 학교 관리자? 내가 그 골치 아픈 걸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월급 받는 것만큼만 내 일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뭔가 물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라고 하는 영역들,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암묵적으로 요구받았던 개인적인 희생, 이런 걸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무슨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정신대개조 교육을 시킨다거나 무슨 삼청교육대처럼 삼청교육고, 삼청교육중을 만들어서 뭐 해병대 캠프 비슷하게 뭐 해야 돼.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면 정신이 바뀌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지능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근거해서 사실은 모형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챕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선생님들도 IQ 검사 뭐 해보셨죠, 다. 내가 대략 IQ가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요새 학교에서 지능 검사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지능 검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 뭐 예를 들면 진로와 관련된 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활동들을 하기는 하는데,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약간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과거에는 굉장히 아이고 학습의 결과는 결국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적인 능력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능검사 했었는데, 그죠? 학교의 단위로 다 그냥 검사 비용 내고 쫙쫙쫙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하고 기재 안 했나요? 한 5, 6년 새에 없어졌죠. 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느리긴 하지만 지금 이런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사실은 학교 현장의 요소에 조금 발견이 되고 있다. 지능이론, 이거 뭐 예를 들면 스탠버그의 삼원지능이나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냥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게. 예? 예. 이런 거 한 번씩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요 2-2 챕터 관련해서는 2개의 논문 자료를 추가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인지적 자동화, Cognitive Automation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를 하나 찾아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찾아서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약간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2페이지 하단에 체화된 이라는 개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숙달된, 또 소화된, 익혀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그거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embodied cognition이라든 거를 개념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embodied,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예. 커그니션도 사실은 인지도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지주의 그러면은 뭐 정보 처리 모형, 게스탈트 시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지주의 중에서도 약간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과 이렇게 커넥팅 되는 그런 인지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embodied cognition, 그 다음에 distributed cognition, 분산인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실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교수학습 장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리는 키워드들 이런 거 제가 다 메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수업은 사실은 뭐 원래 기본 프라이머리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기본인 거고 이걸 덧붙여서 내가 공부할 거리를 막 찾아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시험 같은 거 낼 때 저 막 이런 문제 낼 거예요. embodied cognition에 대해서 설명해라. 종합시험 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삼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막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그 시간 될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2-2 챕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흐름들을 보면서 혹시 이제 살펴볼 주제들이 있으면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U클래스에다가 추가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시간이 되실 때 그런 논문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요. 이번 주도 수업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3 김유리 선생님이 교수활동과 개별진정성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발제 자료가 있으니까 다다음 주에 요거 내용 살펴보고 3- 챕터 3는 무슨 교육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론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 있잖아요.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이것들을 연결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 어떤 사회학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융복합적인 성격으로 좀 해석해야 되는 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이 등장을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학습하는 거의 첫걸음은 해당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확립이 되고,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다라고 할 때 어떤 특성이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스키마에 동화되는 요소인가. 그거를 가지고 풀어 나갈 때 내가 가장 익숙하게 교수학습의 여러 특징적인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이걸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성립이 돼야 구체적으로 그럼 뭐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비판한다든지 그 안에 어떤 교수학습 활동의 모형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교수학습의 영역 또는 성격을 지닌 다양한 교육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폭넓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발제 내용과 연관돼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으신가요? 이건 뭐 일찍 끝난다고 집에 빨리 돌아가시는 건 아니네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좋기로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게 이제 딱 교수학습만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이거 딱 한 권 띄고 나서 그냥 교수학습 이론 다루고 있는 책을 딱 보시면 뭔가 느낌이 다를 거야. 이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이해가 좀 빨리 탁탁탁. 요거는 사실 요런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요거는 뭐 예를 들면 교수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체계나 모형 같은 걸 분리한다 그러면 요거는 표준획이다. 요거는 개별 진정성. 요건 민주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프레임 하나가 이제 우리가 생긴 거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는 좋은 교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읽으면 읽을수록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에 자율적인 학습 활동 잘 하시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